오늘은 입찰표 작성 요령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표 작성 요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과연 입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입찰할 준비는 제 유튜버를 100번을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제 수업을 한 번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갖췄느냐, 그 마인드를 갖췄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 투자는 마인드에서 오는 거지 무슨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앞으로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뭐 주식이 어떻게 된다는 둥, 그런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오늘 사갖고 1년 후에 뭘 팔면 얼마의 수익이 떨어지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투자하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좋아졌고 부동산 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잘못 고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그 마인드는 제가 수도 없이 주장하는 바니까 혹시 또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이 입찰표를 작성하는 걸 배우기 전에 그 마인드부터 다시 한번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인드가 갖춰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찰표 쓰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만 한 번도 안 써보면 이상하게도 어렵습니다. 한 번만 써본다면 이 입찰표 작성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겁니다. 오늘 배웠는데 입찰을 내일 하면 바로 기억이 날 텐데 수개월 후에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냥 빈칸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빈칸에 채울 게 없다면 안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법원에 가셔갖고 입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건 번호는 쓰셔야 됩니다. 물건 번호 있으면 써야 돼요. 물건 번호, 날짜 쓰시고 본인 이름, 본인 전화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의 주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위에 칸은 끝납니다. 법인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작년 말 하여튼 2년 동안 그 법인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저한테 법인 투자에 대한 거를 수도 없이 상담했습니다. 법인 투자의 주 내용은 절세. 그런데 전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가 막 유행한다 그래서 유행만 쫓아가시는 분들, 원칙 없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그게 합법이었는데 또는 절세였는데 지금은 위법하거나 절세가 아닌 탈세가 돼버리는, 계속 이런 국민들을 조이는 법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 부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주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부자를 막는,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을 막는 뭔가가 아닌가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대로 배우신다면 이런 것들은 유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원칙과 마인드를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작성이 다 됐다면 중요한 부분이 밑 하단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중단은 제가 왜 건너뛰냐면 여기 칸은 대리인이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갔을 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입찰 가격, 그리고 보증금액,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뭐 현금 있고 입찰자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주의사항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찰할 때 주의사항을 법원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건 은근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죠. 한 사건에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안에 붙여진 경우에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번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1번도 잠깐 읽어볼까요?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실수는 많이 안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어떤 아파트를 입찰하는데 얼마를 쓸지 잘 몰라가지고 1억에 하나를 쓰고 1억 1천에 하나를 썼어. 자, 그렇게 한 사건에 두 개를 넣는다거나 그럼 두 개 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토대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건 번호입니다. 이 물건 번호는 경매를 꽤 했다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입찰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물건 번호는 대부분이 없습니다. 사건 번호 옆에 가로를 쳐갖고 표기를 하는 게 물건 번호입니다. 이건 개별 입찰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개별 입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개별 입찰에 대한 개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1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금액, 대출을 받고 싶은 금액은 1억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는 1억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그걸 합치면 그 물건은 2억짜리가 되기 때문에 1억을 빌려 쓰는데 무난히 빌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통 공동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억을 빌려 썼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잘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은행은 고민을 합니다. 두 채 아파트를 같이 경매에 내놓으면 좋을지 아니면 각각 한 채를 내놓으면 좋을지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각각 내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내놓는 게 좋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파트와 1억짜리 땅이라고 해볼까요? 아파트 1억, 땅 1억을 공동담보로 가지고 돈을 빌려 썼어요. 그러면 아파트와 땅을 한꺼번에 경매 붙이는 게 좋을까요? 따로따로 해갖고 따로따로 배당받아서 회수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는 답이 좀 나오겠죠. 두 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경매 넣는 게 훨씬 더 아파트 두 채 필요한 사람보다 한 채 필요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 입찰 100채와는 다르게 개별 입찰은 101호가 가로 1번, 102호가 가로 2번, 103호가 가로 3번 이런 식으로 100번까지 붙여지겠죠. 그게 채권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 개별 입찰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0채를 한꺼번에 공동담보를 잡거나 뭐 여러 채를 잡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건에는 물건 번호는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가보니까 여기 있네요. 물건 번호가 2번 이렇게 써있죠? 이런 게 바로 물건 번호가 있는 사건입니다. 대체로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물건 번호를 안 쓰는 경우가 꽤 허다하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물건 번호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경매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실수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할 때 동안은 이게 없었거든요. 왜? 대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하필 이게 있어요. 이건 안 쓰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한테 큰 피해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1등이 돼도 무효 처리가 되겠죠. 그게 큰 피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번호는 정확히 써야 된다.